녹화를 시작합니다. 열역학 제0법칙을 열평형법칙이라고 그래요. 열평형법칙. 고온의 물체하고 저온의 물체를 이렇게 서로 접촉을 시키게 되면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 물체 사이의 온도차가 없어져서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고온이 잃은 열량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은 똑같아요. 그래서 MC 델타 T, CM 델타 T, 시멘트, 콘크리트 시멘트 이퀄 콘크리트 시멘트 해가지고 구해낼 수 있어요. 콘크리트 시멘트 공식 알고 있나? 어? 쏘리. 왜 갑자기 이게 켜졌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물체가 잃은 열량, 어떤 물체가 얻은 열량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콘크리트 시멘트라는 공식이 있어요. 어떤 물체가 얻은 열량, 잃은 열량을 구하는 공식. 그 공식이 콘크리트 시멘트야. 이런 식이 있어요. 어떤 물체가 얻은 열량 또는 잃은 열량, 어떤 물체가 흡수하거나 또는 이제 방출하는 열량 Q는 그 물체의 비열에다가 그 물체의 질량에다가 온도 변화를 곱해서 한다라고 하는 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온도 변화야. 요거는 이제 어떤 물체가 잃거나 얻은 열량이죠. 어떤 물체가 잃거나 얻은 열량. 이거는 이제 그 물체의 비열이라는 게 있어요. 비열에다가 이거 이제 그 물체의 질량. 이거는 이제 온도 변화, 그 물체의 온도 변화. 온도가 아니라 온도 변화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연력학 제0법칙을 통해서 고온이 잃은 열량은 저온이 얻은 열량과 같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교과서에는 안 나온 내용인데 그냥 선생님이 잘난 체 하려고 한번 얘기해 보고요. 영법칙, 어떤 물체,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은 서로 어쩌다? 같다.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통해서 하면 돼요. 콘크리트 시멘트 아니면 시암탉은 꾹꾹꾹꾹꾹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암탉 하나? 이게 소리가 안 꺼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은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개야 여기 기체가 놀고 있는 공간 또는 어떤 입자가 놀고 있는 공간을 개라 그래. 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요. 연력학 제1법칙은 어떤 입자가 놀고 있는 개가 있어요.
개야. 입자가 놀고 있는 공간. 주로 이제 기체 입자들이 놀고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닫힌 개. 빠져나가지 못해 이 기체들이. 이걸 닫힌 개라고 했지. 여기에 이제 이 개에 이제 열이 흡수돼요. 열 Q가 개에 흡수되잖아. 흡수. 개에 흡수됩니다. 개에 흡수되면 요 개는 외부로 일을 하게 되죠. 외부로 일을 하게 됩니다. W를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열이 흡수되면 요 개의 내부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이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켜요. 변화를 시키죠. 열이 흡수되면 물론 개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되겠죠. 그래서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은 Q는 이 내부 에너지는 이제 우리가 이니셜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쓰죠? U라고 써요. 내부 에너지. 근데 변화하니까 내부 에너지는 U인데 변화하니까 델타 U 이렇게 쓰겠지.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 델타 U하고 W를 다음 것과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 Q는 개로 들어오잖아. 이렇게 보시면 개로 들어오면 플러스라고 그래. 양의 양수 플러스를 붙이고 개에서 열이 나가면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Q 값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가 예부로 일을 하잖아. 예부로 일을 하면 플러스고 이 개가 예부로부터 일을 받아요. 받으면 마이너스로 표시해요. W. 네, 여기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죠. Q는 U 플러스 W다. 여기 연력학 제1법칙이 있어. 물론 여기 델타 U라고 하기도 하고 U 플러스 W. U 플러스 W. 응? 이것도 W 값을 플러스로 할 때하고 마이너스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Q 값을 플러스로 할 때는 걔가 열을 흡수하면 Q 값은 플러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걔가 열을 방출하잖아. 그럼 Q 값은 마이너스로 표시해 줍니다. 이거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식이 잘 나왔네요. 책에는 없어. 근데 선생님은 잘난 체 하려고 한 거야. 요거 이제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Q는 U 플러스 W. Q는 U 플러스 W. 근데 Q를 플러스로 할 때는 어쩔 때 플러스로 해야 되지? 들어올 때. Q를 마이너스로 할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줄 때는? 나갈 때. W를 플러스로 할 때는? 걔가 2를 예부로 할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할 때는 걔가 예부로부터 2를 받을 때. 이 마이너스 값을 붙여줘. 마이너스. 보실래요? 요 문제야. 요거예요. Q는 U 플러스 W. 답이 170kJ이 돼. 어떻게 170이 나왔는가 한번 볼래요? 걔가 있어요. 걔가 있어요. 190kJ 열을 받았지. 열을 받으니까 Q 값은 플러스냐 양수냐? 플러스. 잘했네. 플러스 190. 예부에서 20kJ 일을 했어. 일을 했으니까 W는 양수냐 음수냐? 그래, 양수 20. 이렇게. 여기서 U는 어떻게 구하지? U는
U는 Q-W지. 그래서 플러스 170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대학생들 그 기사 시험에 나온 문제. Q를 어쩔 때 플러스로 하고 어쩔 때 마이너스로 하냐. W를 어쩔 때 플러스로 하고 어쩔 때 마이너스로 하냐. 요게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Q는 U 플러스 W. Q는 U 플러스 W인데 Q를 어쩔 때 플러스로 하고 마이너스로 한다. W를 어쩔 때 플러스로 하고 마이너스로 하는 거. 요것만 알면 쉽게 풀 수 있어. 연력학 제2법칙도 있대요. 연력학 제2법칙도. 이건 이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인데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자연적으로 흘러요. 하지만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흐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인데 이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연력학 이 법칙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법칙이구나. 모든 자연현상 그리고 모든 화학 반응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주의 엔트로피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야. 그냥 알아도 이게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연력학 제2법칙이구나 라는 정도. 마지막으로 연력학 제3법칙이 있어요. 응? 계 온도를 0켈빈에 이르게 할 수 없다. 0켈빈이 돼버리면 입자가 다 없어져 버리는 상태지. 입자가 처음에 있었는데 0켈빈이 되잖아? 없어져 버려. PV는 N이거든요. P 곱하기 V는. 근데 PV는 N이다. 네? 이해할 수 있을래나 모르는데 여기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nRT예요. T가 절대 온도인데 여기 0이야. 0인데 그럼 여기 전체가 0이죠. 그죠? RT가 0이지. 그러면 PV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몰수의 비례를 하거든. KN. 근데 여기 0이야. 0이니까 몰수가 없어져 버려. 있던 놈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귀신이 고칼로리시지. 그래서 어떤 계의 온도를 0켈빈. 0켈빈이면 섭씨 온도는 얼마냐? 마이너스 273도지. 마이너스 273도씨가 0켈빈이야. 그래서 어떠한 이상적인 방법으로도 어떤 계를 절대 온도 0켈빈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여기 연력학 제3법칙. 그죠? 2법칙은 이거구나, 3법칙은 이거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그냥 들어두면 돼요. 시험에는 안 나와.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요거 있어요. 요거.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의 일종으로 열기관의 열 효율을 구하는 식은 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열기관의 열 효율. 그죠? 그래서 이제 열기관의 열 효율을 구하는 식. 열기관이라면 열을 공급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이죠. 자동차, 대표적인 게 자동차죠. 네? 휘발유를 태워요. 열이 나오겠지? 열기관. 그래서 요 식을 알아둬야 돼요. 요건 이제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너지를 전략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까닭은 에너지가 전환이 되면서 중요한 거 재사용하기 어려운,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열 에너지 형태로 Q2로 빠져나가. Q1을 공급을 했어요. Q1을 공급했는데 그 열기관에 Q1을 공급했어요. 전체 공급한 에너지가 Q1이야. 거기 책에 보시면 Q1
Q1을 공급했어요. 그런데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는 결국 자동차가 한 그 일의 양이죠. W죠. Q1분의 W 곱하기 100. 이것이 그 열기관의 열 효율이다. 에? 알겠어요? 그러면 이 Q1은 여기서 보시면, 그죠? 여기서 여기 요식인가? 뭐 똑같아요. 요 Q1의 값은 무엇과 같으냐? 어? Q1은 W 플러스 뭐다? Q2다. 요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니까. 그래서 요 Q2를 줄여야 돼. 요 Q2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잖아요. 열 에너지지. 그죠? 그래서 Q1분의 W, 요 Q1분의 W를 열기관의 열 효율이다. 에너지 보존 법칙,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한 열 효율을 구하는 식을 알아도 266쪽에. 알겠죠? 자, 그래서 그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을 겁니다. 이렇게 열 효율 퍼센트, 열 기관에 공급된 에너지 Q1, 열 기관이 하는 일 W 곱하기 100 이렇게. 그리고 Q1은 무엇과 같다? W 플러스 뭐? Q2.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 연력학 제1법칙에 해당하는 식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연력학 0, 1, 2, 3법칙까지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거는 연력학 제1법칙을 이용해서 열기관의 열 효율을 구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정도. 이제 2를 하겠습니다. 속도가 느려요. 변환이 안 돼. 변환되면 얘기해라. 이번에 은퇴하신 선생님 김영석 선생님이라는 분이 제주도 갔는데 제주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자, 변환됐죠? 자, 우리가 전기에너지는 이제 우리가 에너지 단위는 줄이고요. 이 에너지를 구하는 전기에너지를 구하는 식을 좀 알아둬야 되는데, 전기에너지는 전압에다가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전기에너지를 구한다. 이는 VIT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기에너지가 생산이 되죠. 이 전기에너지가 어떻게 생산이 되냐면 이제 발전기라는 게 있어요. 발전기. 교과서에 나오는 것은 이제 발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화력 발전, 수력 발전, 원자력 발전 모두가 그 똑같은 전기 에너지인데 이 우리가 이제 뭐 화력, 원자력, 수력 이러한 발전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전기는 교류입니다. 교류가 나와요. 교류 전류.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렇게 수시각각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발전소, 수력 발전이면 물의 낙차를 이용하죠. 물이 떨어지면서 터빈을 돌리죠. 프로펠러 돌리잖아. 프로펠러 돌리면 그 프로펠러에 연결된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뺑 돌면서 철심 주위에 철심을 감아놨어요. 그러면 철심 중간에 그 자석이 딱 놓여 있어. 자석이 막 돈단 말이에요. 돌면서 어떤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켜요. 중요한 건 자기장이 있다고 해서, 자기력선만 있다고 해서 전류가 생산되는 건 아니고 자기장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자석을 막 왔다 갔다 뺐다, 이렇게 넣었다 뺐다 이렇게 자기장의 변화를 줘야지 전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전자기 유도라 그래. 전자기 유도. 보실래요? 자, 여기 이제 코일을 이 철판, 원통형 철판, 원통 속이 비어 있는 원통 철판에다 이 코일을 감아놨어요. 이걸 이 솔레노이드 코일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자석을 가까이 가보고, 예? 자석을 천천히 가까이 가도 빨리 막 왔다 갔다 할 때. 그다음에 철심의 감은 횟수, 또 이 전류, 기전력의 어떤 크기를 결정할 수 있어요. 감은 횟수, 자석의 속도를 빨리빨리 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이 코일, 이걸 솔레노이드 코일이라고 그래요. 이 솔레노이드 코일에 자석 N극이 접근을 해요. 그러면 어떤 자기력선이 증가했다? 아, 자기력선이 변화했구나.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가 있으면 요 철심도 이 어떤 자석이 돼버려요. 얘가 가까이 하면 얘도 자석이 돼. 그래서 이 철심이 자기력선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생성해요. 그래서 자기력선이 생성이 되면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고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만들어져. 이걸 전자기 유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꼭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전자기 유도. 자, 자석을 움직여서 전기를 얻어내죠. 자석을 움직여서 전기를 얻어내니까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게 발전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구나. 이때 이 전기는 무슨 전류냐? 직류가 아니라 교류가 발생해요. 교류가. 그래서 보실래요? 이 자기장의 변화가 있네요. 델타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야 돼.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왔다 갔다 해야지. 변화가 있으면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고, 유도 기전력의 전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어렵죠? 전압이 발생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돼요. 이때 유도 전류는 무슨 전류다고? 교류다. 교류. 왜냐? 자석이 N극이 가까이 갈 때하고 멀리 갈 때하고 그 전류 방향이 달라. 그래서 이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렇게 결정해요. 보실래요? 이렇게. 자, N극이 가까이 갔습니다. 이 솔레노이드 코일 있죠? 그러면 오른손을 써야 돼요. 오른손. 그래서 이 오른손으로 요 엄지가 가리키는 게 철심이 만들어내는 자극이야. N극이 가까이 오잖아? 그럼 요 철심도 N극이 가까이 가면 요 N극을 밀어내려고 하는 방향으로 N극이 형성되고 이쪽이 S극이 형성돼요. 이걸 렌츠의 법칙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원통형 철심에다가 이런 식으로 N극이 위쪽에 생성되죠. 위쪽으로 엄지손가락 올려. 엄지손가락 올리고 이걸 감아 돌려. 4개 손가락. 요 감아 도는 게
전류의 방향이야. 생성된 전류의 방향. 그래서 이렇게 가마 도니까 봐세요. 여기 가마 도니까 이쪽으로 생겨서 이렇게 흘러나가지. 그래서 이 전류의 방향, 유도 기전력에 의한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 철심이 만들어낸 N극의 엄지손가락을 일치시키고 4개 손가락을 감아 돌려야 돼. 4개 손가락 감아 도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다. 생성된 전류의 방향. 이걸 누구의 법칙이라고? 렌치의 법칙이라고. 렌치의 법칙. 보실래요? 여기. 자, 지금 얘가 가까이 갔어요. 그러면 철심의 N극이 어디에 생성된다고? 위쪽에 생성이 돼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려야지. 그리고 오른쪽으로 감아 돌려야지. 감아 도는 방향, 유도전류의 방향이죠. 여기도 한번 보실래요? 자, N극이 가까이 갔어요. 철심의 N극이 어디 생성되지?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요. 오른쪽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여기 S, 이쪽 S기죠? 예? 그러면 이렇게. N극. 그죠? 이렇게. 여기 N극. 예? 그럼 감아 돌려. 감아 돌리면 요 4개 손가락이 이렇게 감아 돌잖아요. N극 엄지손가락하고. 그래서 전류 방향이 이렇게 HB 이런 식으로 흐른다 라고 하는 것이죠. N극을 가까이 가면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야. 그러면 N극 쪽으로 철심의 N극 쪽 이쪽은 S극, 여기는 S극이고 여기는 N극, 엄지는 N극. N극의 반대 S, 철심. 여기 철심을 감아 돌려야지. 이 감아 도는 게 전류 방향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철심에 형성되는 이 자극은 이 가까이 오면 N극이 가까이 오면 N극을 N극을 밀쳐내는 방해하는 방향으로 철심의 그 자기력선이 생성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이걸 누구의 법칙이라고? 렌치의 법칙이다. 렌치의 법칙. 알았어요? 여기 보실래요? 이제 요거 이제 교과서의 그림이죠. 요거 솔레노이드 코일이라고 그러죠? 예? N극을 가까이 가져봤어. 그럼 철심의 N극이 어디 생긴다고? 위쪽 아래쪽? 위쪽 N극. 아래쪽이 S극. 그러면 올려야지. 이렇게 담아 돌려야지. 그죠? 만약에 N극을 멀리 가면은 결국은 철심의 N극은 어디에 생성될까요? 여기 멀리 가요. N극이 멀리 가버리면 멀리 못 가게 하겠지. 그럼 여기에 S극이 생성되고 여기에 N극이 형성되겠지. 그럼 N극 쪽으로 담아 돌려야지. 오른손. 오케이? 이게 누구의 법칙? 렌치의 법칙이다. 그래서 렌치의 법칙은 이거죠.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 N극이 가까이 오면 그 N극을 밀어내려고 해요. N극이 멀리 가잖아? 그러면 N극을 잡으려고 해요. 유도 전류의 방향, 이게 렌치의 법칙이죠. 과학자 렌치의 법칙. 그랬을 때 철심에 형성되는 N극과 S극이 어딘가를 봐야 돼. 그래서 철심에 형성되는 N극 쪽에다가 엄지손가락을 올려요. 엄지손가락을 가리키고 4개의 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으로 감아 돌아야 돼요. 알겠어요? 교과서에 200 몇 페이지 나왔냐 그게? 78하고 79페이지 나와 있어요. 그거 잘 보세요. 그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올려서 엄지는 안 나왔네. 그림 손그림은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렌츠의 법칙은 유도 전류의 방향을 사실은 이제 결정한 거야. 방향을 결정한 거야. 방향은 결정하는데 우리가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 N극이 가까이 오면 N극을 밀쳐내려고 하고 N극이 멀리 가면 N극을 잡으려고 하고 이런 뜻이야. 철심이 솔레노이드 코일이 그렇다는 거지.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이러한 전자기 유도 자석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그 솔레노이드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하고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생성이 돼요. 유도 기전력이 있어야 돼. 유도 전압이.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은 그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우리가 일반화시킨 법칙이지. 그래서 요거는 유도 기전력이라 그래. 물론 유도 전류의 크기라고 했는데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가문수에 비례하고 시간당 자속의 변화량에 비례하는데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은 자연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 가까이 오면 밀쳐내려고 하고 멀리 가면 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는 그 뭡니까? 자기력성과 반대 방향으로 자석의 자기력성과 반대 방향으로 자극이 형성된다. 반대 방향의 뜻이야 이건 마이너스. 왜냐하면 여기 유도 기전력이 큰데 우리가 V는 공식이 뭐죠? 혹시 알았나요? V는 이 ohm의 법칙에서 V는 I 곱하기 R인가요? 요거. 근데 R은 일정하니까 V와 I는 어떨까요? 비례하겠지? 그래서 렌츠의 법칙은 이거야. 렌츠의 법칙은 유도 전류의 방향이야. 유도 기전력과 유도 전류 방향은 똑같아. 그래서 렌츠의 법칙은 유도 전류의 방향. 예? 이거 유도 전류의 방향이죠. 이건 이제 유도 전류의 방향.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그 자석에서 생성되는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자석에서 생성되는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지? SO로 간다. 이게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방향을 결정하는 렌츠의 법칙.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있어요. 둘 다 과학자죠. 패러데이 법칙은 유도 기전력의 크기죠. 전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힘,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죠. 유도 기전력의 크기. 이걸 뭐 책에는 VL로 나타냈는지는 모르겠어요. V로 나타냈네요. V로 전압이니까. 그래서 이제 V로 나타냈네요. V로. 그래서 V는 뭐에 비례하지?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가문수 솔레노이드 코일의 그 철심이 몇 번 감았느냐? 가문수. 그 솔레노이드 코일의 감긴 수. 감긴 횟수. 10번 감겼냐, 100번 감겼냐, 뭐, 그죠? 감긴 수. 감긴 수가 많아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시간당 자속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자석을 빨리 움직이냐.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거기, 자석을 빨리 움직일 때,
솔레노이드 코일 그 원통소를 빨리빨리 움직일 때 이 유도 기전력이 커져요. 빨리빨리 움직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코일의 감긴 횟수가 많을수록 유도 기전력이 커져.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크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거의 나왔네요. 279페이지 유도 기전력. 그래서 코일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은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한다. 그 네모 박스 나왔죠. 그 가문수를 라지 n으로 표시해요. 일반적으로 가문수. 그 다음에 그 솔레노이드 코일의 자석을 아주 빨리빨리 움직여. 코일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은 단위 시간당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에 비례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그냥 자기장, 자석에서 발생되는 자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라는 뜻의 마이너스야. 그래서 거기 네모 박스 있잖아. 네모 박스. 그 네모 박스를 이렇게 적을 수 있어. V는 유도 기전력은 절대값으로 할게. 그냥 절대값. N 곱하기 DT분의 뭐지? D 파이 이렇게 사실 좀 어렵죠? 식이. 근데 해석은 쉬워요. 그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그 발생되는 유도 기전력이 있어야 유도 전류가 나올 거 아니야. 전압이 있어야지 팍팍 뿌려주지. 수압이 높아야지 물을 쫙쫙 뿌려주잖아.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N. 이건 뭐지? 코일이 몇 번 감겼느냐. 코일의 감은 횟수. 철심의 코일이 감은 횟수. 그리고 자석을 얼마만큼 빨리 움직였느냐. 시간당 자기력선의 변화율. 이거죠. 그래서 그 식을 이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거기. 만약에 통합과학에서 쓰기가 좀 애매하지만 그 네모 박스 옆에다가 그 네모 박스 1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죠? 그 옆에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V는 마이너스 쓰셔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마이너스 N 곱하기 그냥 DT 하지 말고 그냥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식은 어렵지. 식은 어렵죠. 근데 마이너스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그 철심에 생성되는 그 자기장은 자석의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생성이 된다라는 뜻의 마이너스야. 그죠? 그리고 N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솔레노이드 코일에 코일이 몇 번 이렇게 감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감긴 횟수. 어렵지 뭐. 자,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죠. 유도 기전력의 크기.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잘 적었어요. 자, 그래서 거기 279페이지 가, 나, 다, 라가 있죠. 그러면 이제 한번 가부터 보자. 자, N극이 가까이 갔네요. 자, 그러면 솔레노이드 코일의 N극을 표시해봐. 어디가 N극이냐? 오른쪽이 N극이지? 이쪽이 N극이죠? 솔레노이드 N극. 이쪽이 S극이죠? 한번 표시해보세요. 했어요. 그러면 솔레노이드 코일의 N극 쪽에다가 S극 쪽은 여기 되고 여기 S극은 이쪽이고 솔레노이드 코일의 N극은 이쪽이야.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돼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전류 흐르겠지. 이렇게 앞으로 N극 이렇게 돼. 이렇게 그죠? 맞아요? 이렇게 돌아야지. 솔레노이드 코일 여기 N극
이쪽에 솔레노이드 코일 S.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류의 방향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전류의 방향이 이제 N극이 가까이 갈 때 N극이 멀어질 때 S극이 가까이 갈 때 S극이 멀어질 때 전류의 방향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죠? 이러한 전류의 방향이 서로 다른 전류의 방향이 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겠지. 이걸 교류 전류라고 그래. 교류 전류.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생성되는 전류는 교류야. 알겠어요? 그 교류는 렌츠의 법칙으로 전류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유도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힘,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힘을 유도 기전력인데, 그 유도 기전력은 패러데이 법칙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그 솔레노이드 코일의 그 감긴 횟수, 감은 횟수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나 빨리 자석을 움직이느냐,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율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됐어요? 그래서 이걸 유도 전류고요. I는 코일에 생성된 유도 전류, 그 다음에 이거 유도 기전력, 그 다음에 R은 그냥 코일의 저항이겠죠. 여기에 어떻게 보면 그 무슨 법칙이죠? 이게 옴의 법칙이죠. 옴. (15분이네) 벌써 친구들. 자, 그래서 교과서에 그냥 간단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이런 그 솔레노이드 코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코일을 굉장히 많이 감아놨네요. 이게 자석이죠. 악력기로 오면서 막 움직여, 막 움직여 이렇게. 또 여기 요 LED에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이게 하겠죠. 막 이렇게 움직여, 왔다 갔다, 속도를 빨리 해. 네? 그러면 이제 불이 또 밝아지겠지. 네? 이런 실험이야. 그러니까 이걸 전작 유도라고 그래. 전작 유도가 뭐냐? 그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이라고 그래야 돼.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이 되고, 그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 이것이 전작 유도예요. 알겠어? 그래서 방향은 누구의 법칙? 방향은 렌츠의 법칙.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패러데이 법칙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발전기의 구조부터, 이 발전기가 바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그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교류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게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발전기부터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할게요.